네, 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 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인사 관리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모집과 선발입니다. 모집과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면접자, 이 면접관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거. 자, 이 오류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간대화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관이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심화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면접관이 아주 뭐 점수를 좀 별 차이가 없이 평균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경우. 자, 세 번째 이제 엄격화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점수를 낮게 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혹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장점과 단점이 아예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평가해버리는 그런 경우. 자, 뭔가 한 친구가 면접에 왔는데 복장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아유 뭐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평가해버리는 거, 이런 게 바로 현혹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대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면접자들이 쭉 있는데 2번 면접자가 아주 못했습니다. 3번 면접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3번 면접자도 뭐 그다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2번 면접자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 면접자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대비 효과다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면접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은 그럼 무엇인가? 자, 예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면접관들에게 어떠한 직무,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어떠한 자격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 면접관에 대한 교육이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교육 훈련입니다. 자, 교육 훈련. 교육 훈련에서는 이게 지금 방법론적인 게 좀 중요한데요.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조직에서. 사람별로 이제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별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람별로는 그게 이제 직급별 교육 훈련이라고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별로는 우리 조직 안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외 밖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뭐 OJT, OFJT 뭐 이런 훈련, 교육 훈련 방법이 또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제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대1로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훈련을 받는데 가장 이러한 사례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독일에서 여러 마스터들, 명장들이죠. 명장들이 그 후계자,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 1대1 도제 훈련을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이런 방법들이 좀 활용되고 있다는 거. 자, 경력 개발 분야입니다. 자, 경력 개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업에서 무슨 경력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개발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개인들은 자신의 경력을 또 개발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또 틀린 차이점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일치시킬 수 있는 경력 개발 쪽으로 조직에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쪽으로 좀 방향 설계가 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경력 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시장이 상당히 다변화, 그리고 아주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야에서 학자들의 연구도 많아지고 관심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이한 말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는 말들, 용어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력 정체라는 게 있죠. 승진이 그냥 안 되고 있는 거죠. 제자리에. 지금과 같이 경기의 경제적 환경, 경제적
여러 가지 경기력이 좀 약할 때, 경기가 좀 악화되어 있을 때 이런 경력 정치라는 것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승진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성취 욕구가 감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좀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유리인 책을 써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자기 경력 개발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이 워낙 지금 탄력적이고 유연성이 있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기 경력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경력 개발이라는 또 단어가 아주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지금 요즘이 아니죠. 인기 끌은 지 좀 됐죠. 그래도. 자, 이번엔 이제 다중 경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기 경력 개발과 다중 경력, 자기 경력 개발을 통해서 다중 경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아주 유사한 업무 중에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경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경력 개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들에게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자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계속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보여요. 하지만 뭔가가 막고 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은 보이는데 이 유리 때문에 끝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자, 뭔가 막혀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등 요소,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유리 천장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성과 평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직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성과 평가 방법에는요, 크게 상대 평가, 특성 평가, 행동 평가, 결과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대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 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쌍대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명씩 사람을 짝을 지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A가 난지 B가 난지 이런 방법, 쌍대 비교법. 그리고 강제 할당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율별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눠서 비율별로 좀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표준 인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표준 그리고 아주 무엇인가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하나의 인물을 설정을 해놓고 이 표준 인물과 비교를 해가면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방법. 자, 이게 바로 상대 평가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특성 평가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점수화를 만들죠. 개인의 특성에서 뭐 이러한 부분은 뭐 몇 점, 이러한 부분은 몇 점, 뭐 어쩌고 해서 이것을 서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도형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도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방법. 그게 바로 특성 평가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행동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성원들의 행동을 가지고 행동을 봐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의 유형으로는요, 중요 사건 기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평가를 해 나가는데 너 5월 며칠 날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회사에 무슨 손해를 끼쳤다. 라든지 네가 5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해서 회사는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다라든지 아주 A라는 사람이 그동안 행동한 것들을 중요한 사건을 위주로 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법. 자, 또 두 번째는요,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무슨 행동을 했을 때는 몇 점, 무슨 행동을 했을 때는 몇 점, 무슨 행동을 했을 때는 몇 점, 이렇게 체크리스트화보다 평가를 하는 방법이 체크리스트법이다 하는 거. 자, 이런 방법들이 이제 행동 평가 방법의 하나 유형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결과 평가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러한 평가 방법은 직무 단위에 의한 평가 또는
집단 평가, 팀 단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날 때, 평가할 때 쓰는 방법으로 많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방법론적으로 뭐 이러한 방법들이 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 부분입니다. 자, 이게 보상도 참 잘 줘야지. 이거 보상 잘못 주면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공정성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지각을 했을 때 이게 공정하다고 한다면 공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래서 공정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배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상호작용의 공정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자, 분배의 공정성.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거 받을 만큼 받은 건가? 보상을.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정성. 두 번째는 이제 절차의 공정성이죠. 결과, 야, 이거를 도대체 뭐 100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배분하는지 그 절차를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공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홍길동 너 이리 오세요. 너는 이번 연도에 이렇게 해서 성과 평가가 얼마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나갑니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사소통을 통해 줘야 된다는 거. 또 이 절차의 공정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규칙을 정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실천하기 이전 단계에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호작용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사람이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를 받는 정도에 대한 지각인데 이게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상사가 임금을 설명을 하는데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부하 직원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공정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분배를 잘하는지 그리고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 상사가 보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지 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인사관리 파트에서 보상 부분이 나름대로 중요성이 조금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공정성을 합쳐서 우리는 조직의 공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시스템화해서 절차를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깨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직의 행동, 이탈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탈 현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직을 하는 경우, 회사를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고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행동으로는 절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 보상이라는 부분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정성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조직에서도 내가 만약에 보상 파트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정성을 잘 준수해 나가면서 업무를 집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 뭐 이 조직이라는 게 돌아가다 보면 갈등이라는 건 뭐 수도 없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갈등을 그래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해 놔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고충 처리, 이 과정, 고충 처리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사전에 공정성을 지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너희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거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좀 힘들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충 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조정하고 또는 합의에 이룰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자, 노사관계.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 장수를 하는 조건 중에 또 어떤 설문에 의해서는 노사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기업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사관계다 하는 거. 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그냥 중요한 사안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공이 인사조직입니다. 예, 인사조직인데 이 부분을 참 여러분들께 이 경영학 원론 시간에 항상 매번 제가 느끼는 생각이지만 너무 이게 압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또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해서 인사 조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자, 인재가 미래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조직에 있는 여러 인적 자원 중에서 이 인적 자원들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인사관리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 의미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조직의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지도 육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조직에 이러한 인재들을 아주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인사 관리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그림 세 장을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인재가 미래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 느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강세황이라는 문인 화가의 박연폭포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분은요, 당시에 아주 중국 화풍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식 화풍을 도입한 분, 시도한 분으로 아주 유명한 강세황이라는 화가.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던 이분의 이유가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시에 여행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못 다니니까 본인이 직접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수려한 경관들을 화폭에 담았다는 거. 그래서 못 가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림으로나마 이러한 조선의 아주 멋있는 풍광을 좀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 자, 이유 또한 상당히 훌륭하죠. 자, 이분이 또 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한국식 화풍, 우리의 화풍을 이어나갈 인재를 발굴했다는 거. 자, 이 사람이 이제 발굴한 인재는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김홍도의 씨름도라는 그림입니다. 김홍도는 중인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벼슬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왕이라는 사람은요, 김홍도의 능력을 아주 높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이 실력과 그리고 인품 등등을 다 고려해서 우리 조선의 화풍을 이어나갈 인물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김홍도가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김홍도는 아주 풍류를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즐거움, 서민을 대변하는 그림을 또 많이 그린 이러한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거. 자, 강세왕의 영향을 받은 김홍도 역시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제자를 발탁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바로 신윤복이라는 사람으로 이 그림은 단어풍정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신윤복은 아주 풍속화, 세속도, 아주 성리학에 반하는 유교에 좀 반하는 행위의 예술을 화폭에 좀 담았다는 거.
자, 이 신윤복이라는 화가는요, 그래서 이 도화서, 이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미술관이죠. 그림을 그리는 곳. 이 도화서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퇴출도 당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김홍도가 다시 또 복귀를 시켜주고 그리고 신윤복이 이러한 그림을 아주 마음껏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그 밑거름을 탄탄하게 다져줬다는 거. 자, 이 제목이 인재가 미래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직 그리고 조직에서 내가 비록 지금은 팀장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고 하겠지만 지금 팀장인 이 시점에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밑거름이 돼주신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정말 장수하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은 정말 성공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재가 미래다. 지금부터 한번 내 후배들 중에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관리의 케이스입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과연 어떠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핵심 가치는요,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 제일주의, 그리고 최고 지향주의, 기술 부분이죠. 그리고 변화 선도주의, 그리고 정도 경영, 그리고 상생 추구 이렇게 핵심 가치를 5가지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어떠한 인사 관리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얘네는 특이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자, 해커라든가 전문 게이머라든가 아주 특정한 분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스카우트비를 2억씩을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을 모셔다 놓고 그리고 그러한 집중력을 활용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 확보 분야. 그리고 이제 석사가 48,000명, 박사가 23,000명. 자, 인재 제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이러한 확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 자, 개발 분야입니다. 이제는 신입사원에 대해서만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에 이제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9시까지 무려 한 달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무슨 뭐 군대를 갔을 때 이 신병 교육 때보다 아주 가혹한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예절 교육, 에티켓 예절 교육을 상당 기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교육이죠. 유격 훈련, 군대에서 하는 유격 훈련, 암벽 타기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육 훈련으로 이제 또 나오는 것은 토론인데 아주 뭐 끝장 토론이죠. 하나의 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한쪽에서 아주 포기를 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는 교육 방법을 또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경영 철학,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무엇이다 하는 부분, 그리고 삼성의 존재 이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30일 동안 신입사원을 교육을 한다는 거. 자, 이제 평가 부분입니다. 신상 필벌이라는 원칙 하에서 개인 업적 평가 그리고 개인 역량국가 평가를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죠. 능력만큼 대접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삼성의 평가 방법이다 하는 거. 자, 이제는 보상 방법입니다. 보상. 여기 이제 임원인데 임원 중에서도 대표이사 CEO입니다. 자, 기본급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의 주가 성장률 그리고 실적 달성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머지 75%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요, 최고 평가를 받은 사람과 최저 평가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려 145%의 차이가 난다는 거.
자, 이러한 이제 또 비용 그리고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생산성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상여금,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뭐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하는 회사가 또 삼성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쓰고 있는 거는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답니다. 복리후생비만 1인당 1년에 110만 원, 그리고 총 급여는 2조 원에 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사 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의사 전달 방법은 삼성은 특이하게 이제 하향식 의사 전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CEO가 어떠한 명령, 의사를 전달했을 때 이것은 사내 방송이 됐든 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전 사원에게 24시간 이내에 모든 사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러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인사 관리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러한 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뭐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 인사 쪽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과연 어떠한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인사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걸 한번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인사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본 슬라이드를 준비했다는 거. 참.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께 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생산 관리죠. 생산 관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산업혁명과 생산 관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 관리 분야에서 누군가가 가장 먼저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의 선두주자가 탄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관리 쪽에 지금 뭐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생산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산업혁명의 흐름과 그동안 혁신적인 생산관리 기법들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먼저 생산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의 슬라이드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갈까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뭐 1차부터 4차까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생산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동차의 생산 과정을 여러분들께 아주 뭐 현대에서 나온 동영상인데 상당히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생산 관리, 자동차의 생산 공정과 아주 우수한 제품이 탄생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 한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생산 관리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를 이 동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PDF 쪽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식도 좀 함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생산 관리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좀 한번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